네, 반갑습니다. 초등사이다입니다. 오늘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코 가벼운 사안들이 아니죠.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 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큰 틀 안에서 한번 학교 폭력에 대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뭐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이제 학창시절 학교 폭력 관련된 소식들이 들리고 있죠. 실제로 초등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의 실태 어느 정도인가? 매년 지역교육청별로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 서울교육청의 실태 조사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조사 대상 학생의 약 83%가 참여를 했고요. 47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1.1% 정도 돼요. 한 5천 명 정도 된다는 건데요. 뭐 1.1%라고 하면 생각보다 좀 적다고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1명 정도씩은 학교 폭력으로 힘겨운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결코 가벼운 숫자는 아니죠. 그나마 실태조사에 솔직히 답한 경우가 이 정도라면 혹시 모를 두려움 때문에 이제 실태조사에서 숨긴 경우까지 더한다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더 있을 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많이 못 나간 상황이죠. 거의 못 나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받았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서울에서만 5천 명 정도였습니다. 2019년 실태조사에서는 1만 2천 명 정도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을 했어요. 이제 그에 비하면 작년에는 7천 명 정도가 줄어든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가 학교폭력 예방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만 2천 명에서 7천 명으로, 그러니까 5천 명으로 7천 명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요. 이거는 서울교육청뿐 아니라 다른 지방교육청 실태조사에서도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학폭 피해 응답이 줄어든 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예측하면서 동시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그런 노력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더 컸는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덕분이었는지는 코로나가 종식된 후 1년 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학교 폭력 사실 듣기만 해도 좀 무섭고 강한 거부감이 들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떤 양상으로 학교 폭력이 이루어지느냐? 일단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면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신체 폭력, 그리고 스토킹 순으로 나타났고요. 초, 중 등 모두 공통적으로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 비중이 높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사이버 폭력 비중이 초등에 비해서는 약 7% 정도 더 높게 나타났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 교사로서 이 양상을 해석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언어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사실은 피해 학생에게는 대부분 이 두 가지 폭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피해 상황을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학교에 바로 알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담임교사에게 관련 사안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초등에서는 담임교사가 늘 교실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안을 알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 및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학급 차원에서 담임교사의 학생의 어떤 훈육이나 지도 차원을 넘어서 정식으로 학교 폭력을 신고하실 때는 관련 자료, 뭐 SNS 기록이라든지 상처 자국, 뭐 사진,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에 감정적으로 잘못 대응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학부모님이 학교를 찾아가서 가해 학생을 직접 혼내시면 안 됩니다.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뭐 내가 어른으로서 가해 학생을 훈육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자칫 우리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아이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상황이 주의가 아닌 협박으로 인정되면 민형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님이 가해 학생에 대한 폭력 가해자가 되는 거죠. 학부모는 성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각별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학폭이라는 말을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이제 학교 폭력 대책 자치위원회, 보통 이제 줄여서 학폭이라고 합니다. 이 학교 폭력 사안이 정식으로 신고되었을 때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뭐 참여하는 위원은 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공식으로 신고 접수됐을 때 이제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요. 예전에는 학교급에서 주관을 했는데 이제 작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으로 이제 이관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기초 자료 조사는 학교에서 좀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자료들이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교육청에서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거기서 처벌의 수위라고 하면 좀 일단 단어 표현이 그런데, 일단 어떤 판결의 그런 수위가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학부모님들이 어떤 경우에 이런 학폭위에 정식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학교 폭력이든 학부모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폭위에 정식으로 신고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때 좀 기준으로 삼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보통은 사안의 심각성만 살피십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맞아서 상처가 심한지 아닌지, 또는 직접 입은 피해의 경중을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시는데요. 물론 그 피해의 경중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보는 피해의 경중 말고도 살피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폭력의 지속성입니다. 어른들이 보기에 뭔가 좀 경미해 보일지라도 그 상황이 지속적이라면 이건 역시 간과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이가 듣기 싫은 욕이나 놀림을 매일 학교 갈 때마다 듣는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담임교사의 훈육이나 지도교육 피해도 도저히 멈추지 않는다면 이러한 건 역시 학폭위에서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담임교사 입장에서 이제 학폭위가 정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교사 입장에서 우리 학급에서 학폭위가 발생하기보다는 가급적 자체적으로 어떤 지도와 훈육으로 끝내는 것을 원하죠. 또 교육상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상처받는 것을 최소화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도와 훈육이라는 것이 그냥 아이를 불러서 혼내고 서로 사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어떤 노력으로는, 그 정도 노력으로는 많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물론 계속 관찰해야 되고, 중간중간 관련 사안이 또 벌어지지 않는지 상담도 해야 되고 등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정말 학교폭력 피해로부터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떤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 계속 유야무야로 넘어가는 사례가 발생하기보다는 한편으로는 학폭위를 통해서 중재 및 조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학폭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시작은 학교폭력인데 나중에 보면 학폭위에서 학부모 감정 싸움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감정 싸움이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학교 폭력에 있어서 가장 고려되어야 할 대상은 일단 우선적으로 피해 학생입니다. 그걸 좀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우선이고 또다시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안정감을 주도록 하는데 관련된 것들을 모든 어른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해 학생에 대한 어떤 판결, 처벌 수위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더 우선적인 고려 대상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 점은 좀 유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교 폭력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학교 폭력 예방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관련 피해 상황이 있을 때 주변에 빨리 알려야 합니다. 또 피해 당사자가 아닌 목격자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빨리 주변에 알려야 그러한 폭력이 반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그 상황을 인지한 순간 다른 그 어떤 사안들보다도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 경험에 노출이 되면 결국 피해 상황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와 피해가 진행됩니다. 학교 폭력 예방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폭력 사안들이 바로바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안들이 예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있으면 또 가해자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지만 또 가해자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우리 아이가 가해자라는 사실은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 못지않게 가해 학생 부모님들도 충격입니다. 충격을 받으세요. 그래서 대부분은 일단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아이가 때린 데에는 또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응?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가해 학생이고 상황을 보니 폭력의 강도와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이 지속적이었다면 그땐 자녀의 그런 상황을 그냥 두둔하는 형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단호하게 혼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피해 학생 학부모와 소통을 미루지 마시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해 학생 학부모의 사과만으로도 멈출 수 있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사안의 본질은 없어진 채 부모의 법정 다툼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도 보게 돼요. 자,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일지라도 폭력의 피해를 입었던 경험이나 폭력의 가해를 했던 경험 대부분의 시작은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잘못된 어떤 조처들, 그리고 가해를 했을 때 아무런 조처 없음들이 결국 학교 폭력의 사안을 더욱 크게 만들게 돼요. 불씨는요, 일단 작을 때 끄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교 폭력은 작은 사안이라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는 어른들의 강한 의지가 보일 때 우리 아이들은 안정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에서 학생이라는 이름이 아닌 가해자, 피해자라는 그러한 이름들이 더 이상 불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폭력 관련 신고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만약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다면 국번호 없이 117로 전화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께 꼭 빨리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초등 사이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폭력 예방 그냥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는 그렇다더라 하고 지나가시지 말고 관련된 사안들 알았을 때 꼭 주변에 알려서 그런 피해 학생들이 혼자 힘들게 있지 않도록 주변에서 많은 관심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초등사회단은 우리 초등 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